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체반이고요. 많이 힘드시죠? 어, 얼굴 좀 볼게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빨리 그냥 가볍게 OT하고 수업 바로 나갈 건데 첫 번째로 저희가 세법학이랑 세무회계 지금 시작하시고 계속 했잖아요. 아니, 재무회계가 좀 개강이 늦었죠. 그쵸? 그 그냥 초반에 여러분 동차하실 때 세무회계랑 세법학을 거의 모르시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몰입해서 세무회계랑 세법학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9월 달에 제가 진짜 바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유예 3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얘기해서 바뀐 거거든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부터 재무회계를 좀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쓸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우리 재무회계 16회예요. 16회 64시간이거든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보강 안 할 거예요. 이 다 끝낼 거거든. 진짜로 끝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법학도 보강하고 있잖아요. 이미 보강이 들어갔죠.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택도 없어요.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리고 훈협이가 원래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선생님, 형, 세무회계 이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너까지 보강 잡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눈빛이더라고. 걔 걔는 그 웬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강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보강을 안 할 거고요. 저희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에 종처방 보시면 저 좀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컴팩.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푸는 건 당연한데 이론 정리를 우리가 기본 강의 수준이나 뭐 객관식 수준으로 이론 정리를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 정리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철저하게 문제 풀이 왁구라고 쓰기 좀 그런데 왁구 풀이 위주로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게 얘기할 거지. 뭐 기초적인 심오이는 뭐 이해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풀이 위주로 좀 동차 수업이니까 할 거고요. 동차 대부분 처음 하시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문제 재무회계 연습 보시면 1, 2, 3, 4, 5까지 레벨이 있거든요. 이 5는 회계사 유해용이에요. 제가 내년판부터는 5 나와 있는 거 다 뺄까 생각 중이에요. 저희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레벨 4는 저희 세무사 유해용이거든요. 여러분 동차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할 거예요. 1은 아예 안 나오거나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것도 안 할 거라고요. 저희가 요것만 할 거예요. 요것만 2번, 3번 문제만 할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세무사 용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위주로 저희 동자 때 수업을 할 거고 나중에 유예 때 가면 4번도 하고 심심하면 5번도 하는데 우린 2번, 3번만 할 거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저희 실제로 이 최근에 CPA 2차 시험도 저희 세무사 2차 시험도 솔직히 말하면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 회계학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어렵게 나왔던 게 2년 전인가? 그 주당이익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전환사채도 나오고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나오고 그러면서 주당이익까지 물어봐서 문제가 엄청 컸죠. 제가 그걸 한글 파일로 쳤는데 문제 치는 데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길었다고요. 그것도 문제가 긴 거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문제가 길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게 느꼈죠. 그 문제를 제외하고 제가 세무사 강의를 시작한 지 굉장히 시간이 꽤 됐는데 한 번도 와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세무사도 그런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작년에 저희 리스가 나왔거든요. 리스랑 현금흐름표가 나왔죠. 리스 우리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진짜 민망할 정도 기본소에 넣기도 민망할 정도의 예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 나좀 넘겨보세요. 기본소에 예제를 넣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못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 가면 몇 개 틀린다고 그 리스는 다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나왔죠.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금흐름표를 제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보면 리스 거의 다 맞고 현금흐름표 반점만 풀면 여유 있게 합격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현금흐름표를 아예 백지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안 배워서 틀린다는 생각은 나중에 2차 때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세무회계는 전 모르겠고 이 재무회계만 놓고 본다면 시험장에서 딱 나왔을 때 야, 이 문제 개 쉽지 않냐?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 야, 1번에 물음 1번 답 100원 맞지?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맞아 100원이야. 아, 근데 난 속으로 150원 아니야? 이러면 떨어지는 거. 이러면 떨어지는 거. 야, 문제 2번에 물음 3번 개 어렵지 않았냐? 와, 나도 손도 못 댔어. 친구도 손도 못 댔대. 근데 나는 아까 그건 틀렸는데 이건 나는 손 댔지. 했지만 틀려요. 어차피 틀린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남들이 아는 거를 내가 정확히 맞추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이 동차 때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나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우리 동차 GS 하잖아요. 다 여기 있는 분들 동차 GS 하죠. 여러분 지금 세법학이랑 세무회계 하고 있지만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동차 GS 할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랑 좀 사이즈가 큰 문제들 내려고는 하고 있어요. 이미 2회 냈고요. 그래서 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때 가르칠 건데 이 동차 GS 목적은 두 가지예요. 재무회계에서는 당황하게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오면 지읒대겠구나 이렇게 당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실제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엄청 긴장하기 때문에 동차분들은 좀 덜하지만 유해분들은 엄청 긴장하기 때문에 딱 갔을 때 조금이라도 모를 것 같고 조금이라도 처음 보는 유형으로 나오면 되게 확 어렵게 느껴진다고 자기 인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 아예 백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뭐라도 쓰는 친구가 있다고요. 이 뭐라도 쓰는 걸 연습해 보려고 지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제가 문제 내면 하도 문제가 어렵다 쓰레기다 지도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책에 있는 거 문제 바꿔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는 다른 책에서 문제를 좀 바꿔서 숫자를 좀 바꾸고 문제를 좀 바꿔서 내는 거지 다른 책에 있는 문제를 낸다고요. 근데 왜 나한테만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똑같이 낸다고요. 이런 씨발 진짜.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 다른 책에 있는 문제를 풀 생각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다른 책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제가 병행하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돼. 그렇죠? 이거 보시면 돼. 그래서 조금 이거 당황하는 연습이라 이게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해독 한 번 더 하려고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좋게 받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유형으로 나오라 좀 생소하더라도 내가 몇 개는 써야겠다 이런 거 연습하고 강평 시간에 한 번 다시 1회독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 유예 2기 이후에는 어렵거나 이상한 문제 안 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순수 창작 없어요.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강평하게 되면 사실 회계학 세무사 2차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 재무회계 가르치는 선생님 피해를 많이 봐요. 유예 3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가 안 하지만 하기 싫었고 안 하지만 그 하루 종일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재무회계부터 강평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뒤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짬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2시간 이렇게 강의하면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눈치 보냐고 했는데 이번에는 강평을 제가 한 2시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시간. 그래서 이 배운 것들을 정말로 회독수를 늘릴 수 있게 전체 내용을 강평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웬간하면 빠지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독 할 거고요. 제가 그 사실 진짜 바빠요. 그 9월 달까지 진짜 바빠요. 제가 제 소득의 30% 정도를 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9월에 촬영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했어요. 막 우울증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냐고 되게 바빴고 제가 어떻게 뜻하지 않게 공무원도 하게 됐어요. 요즘 공무원도 이거 끝나고 가야 되는데 되게 바빠요. 잘하고 싶거든요.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이거 여기 되게 바빠서 이번에 유예 3기도 못했고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주말반도 이제 제가 안 할 거거든요. 다른 사람 한 번 더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애착이 있고 2차 강의니까 이건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합격사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음 회차부터 3회차부터 주일에 수업 끝나면 바로 퀴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시험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그렇죠? 진도별로. 원래 이번 주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오전 오후 수업이 풀로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까지 하면 너무 오버일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월, 화 수업이 있으면 화요일 날 볼 거고요. 수, 목 있으면 목요일 날 볼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끝나고 나서 30분 시험 보고 30분 제가 직접 채점해주고 갈 거니까 원래 이거 하면 욕 되게 많이 먹어요. 왜냐면 제가 표정이 나타나거든요. 그쵸? 못하면 표정이 나타나고 막 나도 모르게 이런 쓰레기 같은 막 이런 게 나와서 저도 이제 욕먹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요 퀴즈.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볼까 한 문제. 그래서 이거 다 따라오시면 저희 동차만 해도 3회독 할 수 있으니까 좀 합시다. 그쵸?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신경 되게 많이 쓸 거, 아니 마지막 아니지. 신경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신경 진짜 많이 쓸 거예요. 딴 데서 워낙 잘 되고 있어갖고 지금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뭐 훈잡쌤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굳이 얘기할 거 없는데 재무회계 강사인 제가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세무사 2차 보시면 회계학 1이 있고 회계학 2가 있고 세법학 1, 2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유예생 되셔도 꼭 아셔야 되는데 제가 다년간 강의를 했잖아요. 다년간?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유예해도 50점 넘기가 쉽지 않아.
60점 넘었다. 신이에요, 신. 솔직히 말해서 원재 선생님, 이문엽 선생님 저기 시험 재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딱 넣은 다음에 자 해보세요. 하면 수석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저도 저는 회계학은 쉬우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점수가 이문엽 선생님이나 원재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요 정도거든요.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보면 다 요 정도예요. 50점 넘어서 한 55점 나오면 진짜 잘한 거라고요. 이 유해생 때 막 유해 2기 3기 하면 막 진짜 막 와 너 진짜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그 정도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이 정도예요. 우리 동차 때 열심히 하면 요 정도라고요. 원조 선생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영 선생님도 물어보면 그럴 거라고 얘기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꽈락은 잘 안 난다는 거.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꽈락은 잘 안 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합격하려면 다른 모든 학원 선생님도 다 그러지만 요게 최소 70점 이상은 나와주셔야 돼요. 이 유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수업 듣고 90 몇 점 나온 친구 있다고. 물론 재무회계 원가 다 맞고 재무회계에서 몇개 틀려서 93점이지만 또 인터넷에 이상한 얘기 하던데 그 친구 저한테 회계 원리부터 유예 3기까지 다 들었어요. 마지막에 다른 책을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친구 보면 93점 맞았거든요. 점수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합격하는 날 고맙다고. 그때 보면 요거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50점 초반이거나 40점 나온 것도 있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게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동차하시려면 여기서 남들처럼 꽈락 안 넘고 요 언저리 나와주고 요 회계학 원에서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회계학 원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른 거 대충 하고 회계학 원을 남은 동차 기간 동안 파야겠구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예 때도 그렇고 동차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거의 안 한다고. 요거만 겁나해요. 또 재밌거든 세법법 같은 거. 이만 겁나 한다고요. 이걸 거의 안 해. 그리고 떨어지면 내욕하고 막 그런다고요.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남들 하는 것만 다른 과목 하는 것만큼은 얘도 투자해 주셔야 돼요. 뭐더 바라진 않아요. 이것만 더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만약에 이게 2시간 했으면 요것도 1시간 반은 하셔야죠. 대부분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회계학 원에 시간을 더 많이 쏟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차하시려면 남들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거 제가 뭐 동차까지 오셔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한테 뭐 충고하고 이런 건 진짜 안 좋은데 동차반 봐봐요. 우리도 시작할 때 많았잖아.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게 어느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 학원 말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 저 끝까지 오지만 진짜 동차반 한 4주 지나면 여기 앞에 3줄만 딱 남는다고요. 우리도 지금 모으면 3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3줄 정도 남는다고요.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해도 마찬가지. 유해 시작하면 다른 학원 같은 저 끝까지 가면 유해 1기 시작하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여기 앞에 3줄 남는다고요.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3차 가서 합격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보통 저도 4차 했지만 3차 때 공부 잘 안 한다고요. 왜냐면 1차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1차 공부 안 하고 어영부영 하다 1차 겨우 딱 붙고 나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논다고요. 그래서 3차 하게 되면 4차는 거의 대부분 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간다고요. 물론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하는 3차생들 같은 경우에 붙을 거예요. 저도 3차로 붙은 제 제자들 많지만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고 4차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죠. 저도 4차 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동차 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예로 합격할 수 있고요. 유예 동차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좀 혹독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좀 이게 이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때 열심히 안 하면 1년 추가가 아니라 2년, 3년 추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시험은 무조건 빨리 붙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남은 기간 동안 힘드시겠지만 막상 우리 이제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만 고생합시다. 2달만, 2달만.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 몇 분 동차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은근히 동차 많이 나왔어요. 동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은 기간 동안 이왕 하기로 한 거 좀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 이 2차 시험 합격하고 시험 보고 나면 발표 날 때까지 진짜 퍼즐로 놔도 집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이때 좀 열심히 합시다. 동차 때 열심히 하면 진짜 합격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저희 학원에 동차했던 분 두 분만 딱 얘기할 건데 한 분은 작년에 붙었던 분이 저랑 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으로 기본반 수업 듣다가 객관식 수업 듣다가 동차 때부터 저희 학원 와서 실강 들었거든요. 김혜진 씨라고 있는데 저랑 동갑인데
저번에도 한번 그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이분이 동차 때 학원 오면 입구에서 우유 이만한 걸 하나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먹고 그냥 공부했대요. 입맛도 없고 그래서. 실제 동차 이게 완강하는 게 쉽지 않아. 동차 완강하고 동차 GS까지 완강했어. 이 동차 GS 강평도 완강하는 게 쉽지 않아. 강평도 완강했어.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그 2차 시험 보고 나면 보통 놀거든요, 동차 때. 근데 동차 때 1시험 보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질문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래도 붙을 수도 있는데 발표도 안 났는데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거 뭐 딱히 할 거 없는 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차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 합격하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병원 가서 약 먹었대요.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그 정도, 그쵸? 그 정도. 또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할아버지셨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만나면 저도 원전 선생님들 이렇게 항상 폴더 인사하고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이 사실 유행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도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학원 동사시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합격자 발표 북구도 그날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가셨어요.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1차 때는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붙어요. 제가 그래서 1차 항상 붙었거든요. 근데 이 2차는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보다 조금 더 하셔야 붙어요.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도끼를 갖고 합시다.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우리 진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중급회계 2 뒷부분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식 종업원 급여부터 할 거거든요. 종업원 급여 주식 기준 보상 거래 할 거고요. 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수업인가요? 수요일 날 수업이죠? 수요일 날 법인세 할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 다음 주에는 오류수정 주당액 현금 물음표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기본 강의 때도 그렇고 객관식 때도 그렇고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진도의 압박에 뭐 보강하면 죽인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유예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중급회계 뒷부분부터 할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을 겁니다. 설마 지금 저 지금 재고자산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만 초심으로 돌아가. 그죠? 그래서 이 종업원 급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진도는 진도표를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미 세법학이랑 세무회계에서 겪어보시겠지만 진도표를 드린다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이번 주에 어디까지 나갈 건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종업원 급여 주식기준 보상거래 법인세 회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진도는 좀 빨리 나갈 거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회계 원리 세 가지를 정리하고 갈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회계 원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초적인 게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회계 원리 세 가지를 할 거예요. 회계 원리에서 첫 번째로 꼭 요거까지 정리하고 수업 나갈게요. 꼭 알아야 되는 회계 원리 뭐가 있냐면 회계 순환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게요. 거래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일단 기중에 현금 100원 받고요. 출자했대요. 자본금 100원 왔습니다. 요거 하나 있었고요. 그냥 이거 적지 말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또 현금 100원을 차입했대요. 여기 뭐가 오겠어요? 차입금이 오겠죠? 100원 이런 거래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나 봤더니 현금 매출을 했대요. 그래서 현금 200 매출 200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현금 100원 나가면서 토지 100원으로 기재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업원 급여로 현금 100원 나가고요. 100원 너무 심한데? 현금 10원 나가고요. 급여 10원 이렇게 했대요. 기중에 여기까지 거래했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기중에 장부의 회계순환 과정이 어떻게 돼? 첫 번째로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분개하죠? 분개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전기하잖아요. 전기가 뭡니까? 각 계정별 원장의 증가와 감소와 발생과 취소를 기재하는 거죠. 다른 말로 T계정 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T계정 한번 그려보죠. 제일 쉬운 게 현금이니까 현금의 T계정부터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장난쳐서 보강하면 한 대 맞아요. 볼게요. 그럼 여기 뭐 있습니까? 자본금 오겠죠? 자본금 때문에 현금이 는 거니까 100원. 그 다음에 차입금 오겠죠? 차입금 때문에 현금이 늘었으니까 100원. 그 다음에 매출이 오겠죠? 200원. 그 다음에 토지 때문에 현금이 줄어졌으니까 토지
100원 이렇게 기재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때문에 현금이 10원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T 계정을 그리면 T 계정에서 자산의 T 계정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기재하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기준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한다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 또 봅시다. 또 뭐 있어요? 우리 또 뭐 있습니까? 자산 중에 토지 있죠? 그럼 토지에 보면 토지 T 계정을 그려보면 토지 왜 늘었어요? 현금 때문에 늘었죠? 그럼 현금 100원 이렇게 기재할 거예요. 자, 그럼 현금 다 했고 토지 했고 이제 자본 차입금 하면 되겠네. 그럼 차입금 보시면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차입금 보시면 차입금도 현금 때문에 는 거 아닙니까? 현금 100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 뭐 해줘요? 자본금 있죠? 자본금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몰라서 틀린 경우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얘기할 거예요. 현금 때문에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차입금이랑 자입금까지 했네. 그래서 부채나 자본의 T 계정은 증가는 대변에 기재하고요. 감소는 차변에 기재하죠.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뭐 해줘야 돼? 수익비용 하면 되겠네. 수익비용 매출이랑 급여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 매출 보시면 매출 올해 발생한 게 현금 때문이니까 현금 200원 기재하면 되고 급여 우리 현금 나갔으니까 비용으로 현금 10원 기재하면 되겠죠. T 계정을 그리면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의 취소는 차변에, 비용 같은 경우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취소는 대변에 이렇게 기재할 거예요. 그래서 기중에 여기까지 한다고 전개. 기중에 여기까지. 기중에 하는 일이죠. 기중. 여기까지 하다가 드디어 땡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뭐 해줘야 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결산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결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할 때 제일 먼저 뭐해? 이제 스톱시켜야지. 분기하던 거랑 전기하던 걸 스톱시키니까 어머 대차가 안 맞네. 그럼 현금에 기말 시점의 잔액이 400원에서 110원 빼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290원 나오겠죠? 잔액이. 그 다음에 토지의 잔액이 기말 시점에 100원 나올 거고요. 차입금, 부채 잔액이 100원 나올 거고요. 자본금, 자본의 잔액이 100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뭐 해줘? T 계정을 그냥 스톱시킨다고요. 더 이상 T 계정에 적던 걸 스톱시킨다고요. 그럼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와? 스톱시키니까 잔액이 오죠. 왜? 자산부채 자본은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쌓이기 때문에 잔액이 온다고요. 그리고 T 계정상으로 왜 자산의 잔액이 대변에 와? 그냥 T 계정을 채우다 보니까 잔액이 대변에 오는 거예요. 분계장상으로는 자산이 차변 쪽에 있고 대변절에서 현금 줄이고 여전히 분계장상으로는 자산의 잔액이 지금 차변에 있는 거라고요. T 계정 상으로만 그냥 쓰다 보니까 여기 대변에 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랑 자본도 마찬가지죠. 잔액은 차변에 오지만 분계장 상으로는 여전히 잔액이 어디 있어요? 대변에 오다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돼? 얘들은 유량 개념이니까 올해 발생한 총액이 오게 될 거고요. 올해 발생한 총액이 오게 되겠죠. 총액. 수익과 비용은 총액 개념이잖아요. 유량 개념이지. 그렇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드디어 수정 전 시산표를 구해야 되죠. 우리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2차 시험에 시산표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산표도 한 번은 다시 봐야 돼요. 시산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그럼 우리 수정전 시산표를 그려보면 수정전 시산표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290원 오게 되고요. 토지라는 자산이 100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0원 오게 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 100원이 오게 되겠죠. 또 뭐 해주면 돼요? 매출이라는 수익이 200원 오게 되고 급여라는 비용이 얼마? 10원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게 시산표예요. 그래서 각 계정별 T계정 잔액과 총액을 옮겨 적는 게 시산표라고요. 그래서 시산표상으로는 이쪽에 자산과 비용이, 이쪽에 부채, 자본, 수익이 오게 되죠. 시산표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대차의 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면 어떻게 돼? 여기 하면 얼마 나와요? 300, 400 나오고 여기도 400 나오니까 아름답게 맞췄네. 그쵸? 많이 힘드시죠? 아침에 세무얘기 배웠다면서요. 세무얘기 오늘 뭐 배웠어요? 뭐라고요? 기억도 안 나?
접대비요? 법인세로 그게 넘어갔네요. 소득세, 부가세하고 이제 법인세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죠? 자식 내 그럴 줄 알았다. 기운 내시고. 여러분, 접대비면 뭐 오늘 노는 코너 아니었나? 기운 내시고요. 수정전 시산표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일로 와. 수정 시산표 바로 만들어? 여기서 바로 야 바뀌어?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회계 순환에서 알아야 되는 게 결산 수정 분계의 의미 때문에 지금 시산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랑 결산 수정 분계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발생주의 잘하셨어요. 자, 우리 결산 수정 분계 잠깐만 보면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실제로 12월 30일이 지나서 2월 달에 재무제표 공시되기 전에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자의 재무제표의 수정사항들을 기재하는 게 결산 수정 분계잖아요. 실제로는 12월 31일 지나고 하는 분계지만 회계처리 일자는 12월 31일이죠. 결산 수정 분계를 보면 결산 수정 분계와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대로 써보면 결산 수정 분계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발생 기준이 있죠? 왜? 일반적으로 현금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기재했다가 12월 31일자로 발생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바꿔줘야 되니까 발생 기준에 따라 수정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오류 수정. 회사 회계 처리 잘못한 거 있으면 수정해야지. 이것도 결산 수정 분계로 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후속 측정.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나 재고자산 적합법이나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평가하게 되면 결산 수정 분계로 후속 측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 하게 된다고요. 다 아실 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산 수정 분계 중에서 요거라고요. 발생 기준. 발생 기준. 발생 기준. 그쵸? 발생 기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7월 1일 날 돈을 빌렸대요. 7월 1일 날 돈을 차입했대. 그리고 요때 돈을 6월 30일 날 지급할 거래. 그럼 나는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요때 돈 빌렸을 때 현금 차입금만 기재하고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 그쵸,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생겼을 거 아닙니까? 돈은 이때 이자를 같이 지급한다 하더라도 요때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6개월치만큼 생겼을 거기 때문에 요때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 기준을 정리하면 뭐예요? 발생 기준을. 발생 기준을 정리하면 발생 기준이라는 게 권리나 위무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된다는 게 발생 기준이라고요. 우리 발생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이 발생주에 따라 결산 수정 무게를 하게 되면 12월 31일 날 한다고요. 12월 31일자로. 그럼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수정 분계 중에서 발생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은 12월 30일 날 한 번 딱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12월 30일 날 한 번만 딱 발생하는 거야? 매 순간 발생하고 있죠. 근데 왜 12월 30일 날에 매 순간 회계 처리하지? 자기 전에 오늘도 오늘만큼 감가상각비를 해야지 하면 되는데 왜 12월 30일 날에? 아주 좋은, 그거야. 귀찮아서 1년에 어차피 재무제표를 한 번 기재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딱 한 번만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쵸? 하지만 뭐라고? 기본적으로 매 순간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 때문에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유형자산 중에 기중처분 있지. 기중처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실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지만, 기중처분하게 되면 처분하는 회계 처리 전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 해줘야 된다고요. 발생주의에 따라. 그쵸? 결산 수정 분계는 12월 30일 날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는 거지만 편의상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공시하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하는 거라고요. 그쵸?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기중처분 같은 것도 결산 수정 분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요때 감가상각을 왜 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시면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기중에 자본적 지출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형자산을 자본적 지출했대. 층수를 올려줬대. 그쵸. 자본적 지출도 마찬가지지. 내가 취득하고 나서 7월 1일까지 갖고 있다가 이때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 기간 동안 발생할 감가상각을 먼저 계상해서 진짜 장부 금액을 만든 다음에 삼각 후 원가를 만든 다음에 요 금액의 자본적 지출을 가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은근히 우리 이번에 1차 시험도 나왔었잖아.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실수해서 틀린다니까요.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 권리 의무 발생. 요것 때문에 우리 또 알아야 될 게.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거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내용연수요. 여러분 제 기본서에도 있는데 많이 물어보던데. 자, 여기가 X1년인데 X1년 말일자로 해당되는 내용연수가 5년에서 6년으로 자녀 내용연수가 바뀌었대요. 그럼 요 X1년 초부터 내가 요 유형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계 내용연수를 다시 추정했더니 X1년 말로 자녀 내용연수가 5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대. 그럼 X1년도에 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계산되는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뭐라고? 확실히 얘기해. 5년이야, 6년이에요. 5년이야, 6년이야. 5년이야, 6년이야. 5년? 6년? 7년이 답이죠. 너무 고마워 반가워요. 이 요즘에는 제 주말 반도 하고 기본 반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면 죄송해요 어떻게 맞춰봐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분 같은 게 그만 물어봐요 그랬어요. 수업 시간 제가 깜짝 놀랐어.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네요 막. 여러분 12월 30일자로 어떤 회계처리 하는 감가상각 같은 경우 12월 30일자로 1년치의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요 시점의 기준으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하는 거라고요. 1년치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X 1년 말에 자녀 내용연수가 5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으면 6년에다 다시 앞으로 1년 돌아가니까 1년 추가해서 7년이지. 그렇죠? 이것도 결산 수정 분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1년 동안 발생한 건데 12월 30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연초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결산 수정 분계를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됐고요. 여기까지 봤어요.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결산 수정 분계를 지금 할 거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제가 결산 수정 분계 할 거. 뭐 있습니까? 네. 그쵸, 잘했어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할 건 차입금 이자밖에 없어요. 차입금이니까 이자가 있겠지. 아직 안 갚았으면. 그럼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추가로 뭐 해줘야 돼? 결산 수정 분계로 여기 이자 비용 에이 귀찮다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 그 다음 여기 미지급 이자로 10원 기재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때문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원에서 150원 됐다고 합시다. 재평가 모형 쓴대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로 뭐 해줘야 돼? 토지가 얼마? 50 올라가면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50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니까 봅시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뭐 해줘야 돼?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 이거 바뀌어야겠는데? 티 계정이? 잔액이 100원이 아니라 지금 재평가 잉여금 때문에 토지가 50 늘었으니까 토지의 잔액이 150으로 바뀌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금흐름표 어려운 문제나 법인세 기간 내배분 어려운 걸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2차 시험 때는 무조건 외상으로 산다니까? 그리고 한 1년 후에 갚는다고요. 7월 1일쯤 사가지고 1년 후에 갚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재고자산 평가손실, 간부손실 막 이런 얘기만 해. 재고자산 조정 얘기만 하고 그리고 무릎 3번쯤 뭐 물어봐? 올해 재고자산 때문에 발생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고요. 그 붙은 사람은 뭘 고려하고 떨어진 사람은 뭘 고려 안 할까? 붙은 사람은 이자 비용을 끄집어내지만 매입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끄집어내지만 떨어진 사람은 이자 비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는 거지. 간모손실, 평가손실 계산은 다 한다니까요. 다 같이 못하거나. 이게 지금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만 볼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T계정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생겼으니까 자본 내 재평가 잉여금만큼 여기 토지 50 기재하고요. 다른 거 없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잔액으로 50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또 뭐 해줘야 돼? 아이고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도 생겼네.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T계정이 생기고 이자 비용의 미지급 이자 때문에 이자 비용이 10원 증가했구나. 다른 거 없었으니까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의 총액이 10원이겠네. 요거 또 뜨고요. 못 뜹니까? 미지급 이자는 부채도 있죠. 여기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가 생기면서 여기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가 생겼으니까 미지급 이자 10원 쓰면서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 잔액이 10원 되겠네. 이렇게 쓸 겁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계속 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요거 얼마로 바뀌어? 토지 150으로 바뀌고요. 여기 뭐가 와? 미지급 이자가 10원 오게 되고요. 여기 뭐가 옵니까? 이자 비용으로 10원 오게 되고요. 여기 뭐가 와요? 재평가 자본이 여기 있어야지. 재평가 잉여금으로 얼마?
50원 오게 되겠죠. 이렇게 시산표를 수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 더하면 아이고 200, 300, 450, 460인가요? 460 여기도 460해서 나 잘했네. 따라오시겠어요? 여기서 결산 수정 붕괴까지 하고 나서 드디어 뭐가 나와? 드디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게 되죠. 이게 수정 후 시산표라고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수정 전 시산표 준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로 바꿨을 때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한 번은 아셔야 돼. 결국 이런 걸로 난이도를 조정한다니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해주셔야 돼? 야 진짜 오면서 계단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동차만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른 학원은 아직도 오픈을 안 했고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오픈 안 했고 그럼 수많은 친구들이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와서 심지어 저번 주 명절이었는데 이왕 간 김에 며칠 더 쉬고 올 수도 있는데 이거 왔으니까 얼마나 그 열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진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렇죠? 동차하시면 저기 강남역에 제 사비로 제가 전철역에 이게 포스터 붙일 거예요. 해냈다. 역시 회계는 저기 또 이렇게 그렇죠? 그럼 끌려가겠지. 네 마음대로 광고했다 끌려가겠죠. 일단 뭐 해줘야 돼요? 시산표 만들었으니까 이제 찢어야지. 그래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찢고 수익과 비용을 찢어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제 찢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저거 만들어 봅시다. 심심하니까.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먼저 찢어서 만들어 보면 매출 얼마 나와요? 매출이 200이었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도 동차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씁시다. 매출 200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뭐 나와요? 급여 있었죠? 급여 얼마 있었어요? 10원.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었습니까? 이자 비용 10원 있었죠? 그럼 다음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180이겠네. 아직 재평가 인형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얼마입니까? 현금이 290이고 토지가 얼마 나와요? 토지가 150 나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차입금 보면 100 나오고요. 여기 미지급 이자 10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자본금으로 100 들어가겠죠. 여기까지요. 다 했죠? 틀린 거 없죠? 오케이. 재평가 인형 좀 이따 쓰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차가 안 맞을 거예요. 대차가 안 맞아. 대차가 안 맞는 이유를 보면 일단 어떻게 돼? 요게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자본에 이익잉여금으로 180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뭐도 있어 올해 OCI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50 늘었잖아요. 이게 또 어디 들어가야 돼? 자본 내에 OCI 누계액으로 50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 하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대차 맞죠? 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BS, IS까지 찍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장부에 마감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장부 마감 얘기할 거예요. 장부 마감. 장부 마감. 그럼 장부의 마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 나간다고요. 올해 말에 자산, 현금이 290원 있었으면 다음 연도에 그냥 290원부터 시작하면 돼. 분계장 상으로도 이쪽에 현금이 290원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입금이 100원 있으면 다음 연도부터 기초에 차입금 100원으로 시작하면 돼. 분계장에 이쪽에 차입금이 100원 있잖아요. 따라오시죠. 근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익과 비용. 진짜 오랜만에 보네.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집합손익 그거 얘기하지 말고 자산과 부채는 바로 2월 되는데 수익과 비용은 2월이 돼요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은 2월이 안 되죠. 수익과 비용은 항상 0으로 만들어주고 내년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작년에 10억 벌었어도 올해 빵원 벌면 그냥 올해 그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해주셔야 돼? 수익과 비용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걸 장부의 마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장부의 마감 회계처리 해보면 좀 지울게요. 이 분계장 밑에 장부의 마감 회계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매출 200 나눴던 거 지워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요게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써줘? 집합손익으로 200원 써주죠? 그 다음 비용 뭐 있었습니까? 급여 있었죠? 반대쪽에 급여 써줘요. 10. 그럼 급여 지워지면서 반대쪽에 뭐가 옵니까? 집합손익이 올 거고요. 집합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자 비용 있었잖아요. 이자 비용 10 줄여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사라지죠. 분계장에서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돼? 요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분계장에서 수익과 비용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상세에서 다 0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 티계정상에서도 수익과 비용 잔액들이 다 0으로 바뀐다고요. 쭉쭉쭉 바뀌었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 뭐 옵니까 또? 집합손익이 와요. 10. 그럼 이렇게 상세하면 집합손익 180 남았네. 집합손익도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 없애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집합손익 180 보내면서 뭘로 가? 이제 우리 동차반이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할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80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부의 마감분계라고요. 저게 요 회계 처리예요. 그쵸?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장부에 마감해서 우리 시험 목적상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아무래도 오늘 윤둔이가 수업 준비 안 한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말이에요. 나 어저께 했어. 나 어저께 스터디 카페 가서 했다고요.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서 옆에 앉았는데 이게 진짜 되게 후지근하게 입고 왔거든. 되게 쓰게 쳐다보더라고요. 돌아와서 이 장부에 마감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 뭡니까? 영어로 만들어준다. 당연한 거지. 동차인데 그건 당연한 거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부에 마감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과 부채는 직접적으로 이월되고 수익과 비용은 0으로 만든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간접적으로 이월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시험 목적으로 보면 자본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본다고요. 자본에 미친 영향. 그럼 여러분들이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자꾸 자본에 미친 영향만 생각한다니까요. 자본에 미친 영향 모두 있어? 수익과 비용도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왜? 집합손익하면서 수익이 결국 없어져서 간다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비용이 결국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수익 늘어나는 것만큼 이익잉여금이란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이 어려우면 집합손익 쓰지 말고 여기다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써봐요. 수익 때문에 결국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고 비용 때문에 결국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 때 문제에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단원들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 기중에 전환되거나 막 기초에 전환됐을 때 전환 시점에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면 전환 시점에 회계처리나 행사 시점에 회계처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전환이 일어난 당해 연도에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 물어보면 전환이나 행사 시점에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만 고려하면 안 돼.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자본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중에 전환돼. 그리고 그에 기중에 행사가 돼.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그리고 그에 자본에 미친 영향 물어본다고요. 그럼 대부분 뭐만 해? 행사 시점에 자본의 변동한 금액만 딱 기재해 놓는다고요. 근데 아니지. 전환 신주인수권 부사채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전환사채랑 비교해 봤을 때.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잘하셨어요.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부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2차 때는 다 물어보고 싶으니까 자본총계 그 해당 연도에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이자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행사 시점에 자본총계에 미친 영향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물어보면 이걸 이해 못해서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는 분은 아직도 많다고 2차생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의 마감이 회계원일 때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결국 이런 논리로 이런 게 이어지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장부에 마감했다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건데 1교시 때는 좀 정리를 좀 많이 할게요. 문제는 이제 기계적으로 되게 많이 풀 거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로 뭘 거냐면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아직도 요거 해결 정확히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그럼 이 기타 포괄 손익을 보면 기타 포괄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봅시다. 당기 손익이 있고요. OCI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수익과 비용의 정의. 당기 손익은 당연히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죠.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합니까? 일단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뭡니까? 수익의 정의만 얘기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요즘도 진도 바쁘면 여러분 안 보고 칠판 보고 수업합니까? 저도 그럴까요?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개념책 개정됐잖아요. 그죠? 개념책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객관식 넘어가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 부채 정의가 바뀌었고 개념체계에서 인식 요건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측정 요소가 좀 내용이 정리가 달라졌잖아요. 이번 의차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세무사 시험에 개정되고 나와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의 시험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개념책을 낼 수가 좀 없잖아요. 제 생각에 개념체가 나오면 그냥 OX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 세무사 수익 개정되고 나서 세무사 2차 시험 그 개정된 첫 해에 수익 기준서 내용 그냥 OX로 조그맣게 물어본 적 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수익의 정의가 뭐냐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수익의 정의가 뭐라고요? 손금의 정의는 뭐야 그러면? 오 그래요. 훈협이 좋아하겠네. 자, 수익의 정의는 모르지만 손금의 정의는 난 놀랍네.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수익이라고 하고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를 비용이라고 하죠. 단 뭐? 주주와의 거래는 제외하고. 그렇죠. 근데 세법상 입금과 송금은 주주와의 거래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포괄식도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충족해요. 주주와의 거래는 아닌데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수익도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맞다고요. 근데 얘네들의 진짜 의미 뭐였어요? 당기손익은 실현손익이고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죠. 이게 정의라고요. 실현손익이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야? 진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거나 조만간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진짜 나갔거나 조만간 나갈 거라는 거예요. 미실현손익은 뭡니까? 주머니에 아직 돈 안 들어왔어. 들어오려면 한참 걸려. 아직 안 나갔어. 안 나갈 거라면 한참 걸린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돈이만 이렇게 좀 정의하는데 여러분 문제풀이 목적으로 얘는 진짜로 손익계산서 항목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들어오면서 매출로 기재하고 요 금액이 바로 손익계산서로 간다고요. 근데 얘는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면 뭐 해줘? 장부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기말에 다 지워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근데 얘는 미실현손익인데 지울 수 있어 없어? 나 집 사는데 어제 2억, 작년에 2억 오르고 올해 3억 올랐대. 그럼 더 얼마 오른 거예요? 5억 오른 거지. 엄마한테 야 너 집 사서 얼마 올랐냐 그랬는데 올해만 3억 이렇게 하고 얘기 안 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얘는 장부에 마감을 시키면 안 돼. 물론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장부에 마감으로 처리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미국 회계 기준이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얘기가 없어요. 문제풀이상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나중에 이해하기 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증가하고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건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BS 항목으로 본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어떻게 했어요?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라고 썼지 총액이라고 안 썼잖아요. BS 항목이라고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BS 항목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부에 마감을 하지만 얘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감을 안 하는 개념이라고요. 저도 알아요. 다른 학원은 요거 마감시키는 분계를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AOCI라고. 아씨 영어 까먹었다. 하여튼 AOC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회계 처리하는 게 답법계 훨씬 편하다니까. 따라오시겠어요? 미실현손익이에요. 그래서 BS에 기재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100원에 취득했어요. X 1년 말에 120원, X 1년 말에 90원, X 2년 말에 120원. 자, 요거 해보죠.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도별로 BS와 IS에 기재하는 게 중요하죠. 가볼게요. 그럼 보시면 X 1년 말에 만약에 이게 FVOCI 지분 상품이었으면 여기 얼마 와요? 90원이 오지. FVOCI 지분 상품이면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니까 여기 얼마 와요? 100원짜리가 90원 됐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미실현 손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0원 오지. 마이너스 10원. 자, 문제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항상 최초 취득 원가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랑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고 요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걸 누적액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그 지금 현재 시점에 잔액이
BS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 원래 미실현 손익, 기타 부가의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BS 항목이야.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는 거라고요.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하지만 BS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엔 뭘로 기재하면 돼? 변동액으로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기말 BS에 계상되어 있는 OCI에서 기초 BS에 계상되어 있는 OCI를 빼서 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이걸 얘도 장부에 마감 분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자꾸 쌓여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못 구한다고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2차는. 그럼 이건 얼마야? 기말에 마이너스 10이죠. 기초 얼마예요? 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볼게요. 정리할 게 꽤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x 2년도 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x 2년 말. x 2년 말이 되면 여기 얼마 옵니까? 그쵸, 120이 오죠. 여기 얼마 와요? 그치, 25죠.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최초 취득 원가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예전에 얼마 구입했는지를 항상 보여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옮겨 적어 봅시다. X1 2년도에도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없고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돼? 기말 BS의 OCI가 20 있고 기초 BS의 OCI가 마이너스 10 있었으니까 계산하면 도합 30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타 포괄 손익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기타 포괄 손익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풀어야지 이걸 마감시켜서 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리로 좀 푸시는 게 좋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보유를 얘기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기타 포괄 손익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거. 요거 할 거예요. 제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거 정리하려고 회계 원리 다시 들을 순 없잖아요. 나봐요. 100원에 취득했고요. X 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원이었대요. 그럼 BS를 보면 X 1년 말에 BS를 걸어보면 이게 어떤 자산이 됐던 간에 공정가치 평가하는 애라서 기타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기재하면 여기 120이 오겠죠. 여기 얼마 올까? 20이 오겠죠? 얘에서 앱뺀 금액이 무조건 최초 취득 원가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걸 그 다음 연도에 130원에 처분했대요. 처분했대요. 이때 우리가 2차 목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가면 법인세 회계 할 때 이거 얘기할 거예요. 2차 때는 기간 내 배분이 중요하니까 나온다면 그럼 첫 번째로 보시면 요게 FVOCI 금융자산 지분 상품일 때가 있고 두 번째로 요게 FVOCI 금융자산 채무 상품일 때가 있고 세 번째로 여기 뭐가 있냐면 토지일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그래도 1차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용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차 수업 듣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려운데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2차 시험을 4번이나 봤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저는 늘 포기했었고 마지막 4차 때는 인생 정말 막장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했던 거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근데 4차 때가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 4차 때가 되고 뭐 3차 때가 되고 그러면 공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3차 때가 되고 그럼 4차 때가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할까?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몰라요.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왜냐면 늘 루틴이 이렇거든요. 봐봐 이제 동차해. 제가 얘기했죠. 동차해. 그럼 이제 시험 끝나. 그럼 논다고 발표할 때까지. 일반적인 사이클로 보면 보통 8월쯤 발표가 나니까 놀아요. 시험 보고 나서 한 12월 달까지 논다고. 논다가 이제 유예가 돼. 공부 시작해 유예 일기에. 근데 여태까지 한 6개월 놀았다고요. 발표 시험 보고 나서. 동차 때도 놀고 하면 6개월 놀았다고요. 그럼 이제 유예 일기 공부 들어가. 그럼 유예 일기라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가르친다고 쉽게 하면 욕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2, 3주 듣다 보면 모르겠어. 혼자 하는 게 차이 날 것 같아. 그럼 기본서 들쩍거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또 동차 유예 일기 때 그냥 놀아요. 그 유예 2기까지 그냥 논다고요. 그럼 유예 3기 되면 이제 동차 애들 유입되거든. 그때 다시 동차만 들으면서 공부한다고요. 보통 이런 루틴이에요. 많이 알겠어? 몰라. 유예도 날린다고요. 3차 시작해. 3차 시작하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심적인 굉장한 고통이 있다고요. 왜냐면 다시 공부할까 말까 할까 이 고민도 하다가 3차 시작하면 또 1차 공부해야 되니까 1차 공부하면 막 정신 못 차린다고 해서 결국 1차 공부하게 돼. 1차 공부 좀 하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동차 시작되잖아요. 동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또 몇 개월 안 된다고요.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공부를.
지금 잘 모른다고. 이후에 두 번 해도 4차생이 돼도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 어려운 문제만 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 똑같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할 때 모르는 얘기 있어도 필기를 하고 적어두고 어떻게 하면 돼? 시험 3주 놔두고 다 외우면 돼요. 결국 마지막 3주 놔두고 3주 동안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이 동차를 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 여기 문제가 제가 레벨 2랑 레벨 3만 풀어드릴 건데 그래도 이게 한 100개는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진짜로 한 50개 정도로 줄이셔야 된다고. 시험 3주 남뜨기 전까지. 그래서 표시를 해서 이거 내가 이건 지금 이건 내가 언제 풀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C. 오늘 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B.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A 해놓고 B랑 A만 마지막 3주 동안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외우고 들어가서 그냥 푸는 거예요. 내가 외웠던 거 나오면 푸는 거고 외웠던 거 안 나오면 그냥 적고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동차하면 체력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겨울이라 좀 난데 이제 3주 동안 내가 외울 거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면 좀 나아요. 3주 동안 우리 1차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다 외우고 들어가면 돼. 세법학도 마찬가지. 외우고 들어가면 돼. 우리 합격생 했던 얘기인데 원재 선생님 답안지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가면 돼. 비슷한 내용 나오면 다른 거 물어보더라도 그 답안지 내용 쓰고 나오면 돼. 그렇게 붙었대요.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갑시다. 근데 수업 들을 때 외울 내용을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동차만 끝나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보강을 안 하면. 그래서 안 할 거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정리를 하고 시험 봐서 운 좋게 동차하는 애들이 정말 나오고 대부분은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남은 한 달 동안 다시 자기 혼자 1회독도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왜 그래? 지금 동차 수업 들을 때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안 들려도 적고 정리를 해놔. 그래야 3주 동안 외울 수 있다니까요. 갈게요. 그럼 여기 자 우리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봅시다. 처분 손익. 얘 처분 손익 얼마예요? 120원짜리인데 130원에 팔았대. 처분 손익 얼마예요? 0. 이 처분 손익 얼마예요? 30이죠. 이거 처분 손익 얼마예요? 토지일 때는 이제 10이죠. 그렇죠? 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 재분류 조정을 해주는 애들이 있고 재분류 조정을 안 해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회계 처리 보면 볼게요. FVOCI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줘? 1단계로 평가하니까 FVOCI 금융자산 10 늘리고 평가 이익 10 늘리죠? 그래서 평가 2단계로 뭐 해줘? 처분. FVOCI 금융자산 130 없어지면서 현금 130 들어오겠죠? 그리고 뭘 안 해줘? 재분류 조정을 안 해주죠. 물론 선택사항으로 평가이익 30원 없애면서 이익 잉여금으로 30 보내는 건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뭐 문제가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OCI의 미치는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OCI 변동액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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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죠. 이거밖에 안 변동했는데? 이건 회계처리 있으나만 하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거만큼 진짜 OCI가 늘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헷갈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헷갈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요? 총포괄손익이 나와야 되지. 그쵸? 총포괄손익이 뭡니까? 단기손익에서 OCI 더한 거죠. 총포괄손익의 진짜 정의가 뭐예요? 총포괄손익의 진짜 정의가 뭡니까? 단기손익에다 OCI 더한 거 말고 진짜 정의 뭐예요? 예? 이제 2회에서 이제 2회 죄송해요. 이 동차생이시니까 더 정확히 알아야지. 주주와의 거래가 없다면 자본 변동액과 똑같죠. 총포괄손익이. 조금 더 나가면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자산 변동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기타 포괄손익에 단기손익 더하면 자산 변동이랑 똑같아져야 돼. 결국에 120원짜리를 130원에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10원 변동한 거예요. 총포괄손익이 10원 나와야 돼. 그래서 10원이에요. 굳이 회계 처리 안 하더라도. 하지만 회계 처리 해봐야겠죠. 여기까지. 두 번째. 얘는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채무상품이면 똑같이 할게요. FVOCI 금융자산 10 평가 여기 그 다음에 FVOCI 금융자산 130 없어지고요. 현금 130 들어옵니다. 근데 FVOCI는 재분류 조정을 해주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요? BS에 계상된 평가이익 30을 모두
처분 이익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처분이익이 30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FV OCI 채무상품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니까. 그럼 얘는 재분류 조정을 해주고 얘는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FV OCI 지분상품을 FV PL 지분상품으로 추후에 재분류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의미가 똑같은 재분류 조정도 금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분류 조정 금지한다고. 얘는 해줘. 얘는 왜? 원칙상 채무상품은 모든 금융자산끼리 재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허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유는 금액이 작기 때문이에요. 이자율의 변동 때문에 변동하는 거 금액이 미미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OCI 처분손익 OCI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그럼 맞춰보면 돼. 아무튼 자산이 10변동했다니까요. 그럼 얘 20 나와야겠지. 헷갈리면 맞춰보면 돼. 내가 총포괄손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지만 모른다면 회계 처리 보세요. OCI 10 늘었고 OCI 30 감소했으니까 20 감소하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는 거지, 어려운 내용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단연간 수업해보면. 자, 토지는 어떻게 돼? 토지는 이렇게 되죠. 현금 130 들어오고 토지 얼마짜리 없어져? 120짜리 없어지면서 15만큼 처분 이익으로 계상하죠. 그 얘 재분류 조정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토지는 유형자산은 재분류 조정을 해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유형자산 자체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목적이야. 그 장기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장기간 갖고 있으면서 재평가해서 평가했던 평가손익, 이 미실현손익이 처분하면서 일시에 재분류 조정돼서 당기손익에 들어오면 그에만 당기손익이 왜곡되면서 당기손익의 기간간 비교 가능성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끔씩 기본 강의 저한테 수업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걸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의 이유가, 아무튼 얘는 재분류 조정 안 해주지. 하지만 원하면 뭐는 해줘요? 재평가 잉여금 20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주는 건 회사가 원하면 할 수는 있지. 여기까지요. 그럼 얘는 OCI 변동이 얼마입니까? 모르겠지. 더하면 총포괄손익이 10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OCI 변동이 없겠죠. 회계처리 상으로도 OCI 변동이 없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재거 얘기까지도 했어요. 재거 얘기까지도. OCI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보유에 따른 BS와 IS에 어떻게 표기할 건지, 재거 시점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세 번째로, 계정 중에서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보시면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있고 OCI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얘와 얘 같은 경우에 요게 여기 반영돼 안 돼? 반영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2차생이 되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객관식반 시작하면 뉴비들이 2차생이시죠? 연습서가 들고 다니시던데 저 뭐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이게 내 차 아닌데 던져. 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제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저는 주말반 학생입니다. 이럴 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재평가 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빨리 나 1교시 끝나면 체력 떨어져갖고 너 2교시부터 힘없어 빨리. 이게 재평가 잉여금을 OCI 이익잉여금을 대체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손익계산서는 OCI 변동액에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총포괄 손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의 변동을, 혹은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총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만 여기 기재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자본 내에서 위치 이동만 있었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도 없고 자본 총액의 변동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세 가지. 지금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해당되는 단원들에서 요거 또 나오면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순환이랑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좋아요. 현재 가치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현재 가치는 우리 다음번에 사채할 때 한 번에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서 이거 말고도 현재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나중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할 때 그때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계 원리에서 이 두 가지는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한다고요. 단어를 못 나갔네.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종업원 급여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